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선 고전담입니다. 조선 고전담 앞에 욕망으로 읽는이라는 수식어가 있네요. 출판사 21세기 북스, 유광수 교수 지음. 놀부의 욕심,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월말 김어준 최고의 이야기꾼 유광수 교수의 시대를 초월한 조선 고전 독해 수업. 고전은 우리에게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전해져 온 그런 이야기들이죠.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야기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많이 알고 있는 고전들을 분석해서, 분석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다른 시선으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류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저는 정했긴 했는데 목차 소개부터 드리고 나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1부 흥부전.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놀부와 일하지 않는 흥부의 이향 대립 그 너머. 네, 1부는 흥부전에 관한 이야기고요. 목차 제목이 좀 서술형이기 때문에 깁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어떤 작품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2부는 춘향전입니다. 중간중간에 각 장에서 나온 제목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1부 흥부전 같은 경우에는 흥부전을 둘러싼 세 가지 의문. 흥부전은 우애 이야기가 아니다. 우애라는 건 형제간의 우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흥부전에 드러난 조선 후기 경제 구조의 변화. 하긴 우리는 고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책이 쓰여진 그 이야기가 다루어진 시대를 그 작품을 통해서 좀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의 사회 변화 대응법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죠? 네, 춘향전에서는 춘향전에 관한 세 가지 오해. 이 부분에 가장 첫 부분에 이런 소제목이 있네요. 춘향은 예뻤다. 예뻤을까요? 이게 예뻤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아닌가? 궁금하네요. 변학도는 억울하다. 변학도는 음탕한 탐관오리였을까?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홍길동전. 3부는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의 출생은 영웅탄색의 서막인가? 홍길동은 왜 가출했는가? 재밌어요. 재밌네요. 네, 4부에선 구운몽을 다룹니다. 구운몽도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홍길동전을 소개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1. 흥부전을 둘러싼 세 가지 의문. 놀부는 흥부에게 과연 재산을 나눠 주었을까? 흥부전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서너 장만 넘기면 끝나는 이야기들 대상의 그림책 말고 진짜 흥부전 원본 말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안 읽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어릴 적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 놀기만 하면
놀부처럼 욕심쟁이가 되는 거야. 공부를 해야지. 놀지 말란 말도 맞고 공부를 해야 한단 말도 맞지만 어째 좀 이상했다. 놀면 가난해질 수는 있어도 욕심쟁이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었다. 놀부처럼 놀고 먹으며 동생 걸 뺏는 게 욕심쟁이지. 그럼 뭐가 욕심쟁이야? 그럴듯했다. 고개를 주걱거리자 다음 말이 이어졌다.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알았지? 난 수긍했다. 게으르지 말란 말이나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란 말이 조금도 그런 말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뭔지 모를 찜찜함이 남았다. 나이를 먹은 뒤에도 그 꺼림칙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게 말끔하게 개운해진 것은 흥부전 원전을 읽고 나서였다. 놀부는 놀기만 한 게으른 욕심쟁이가 아니었고 이 책은 형제간의 우애를 말하려고 지은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대개 흥부전하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욕심쟁이 형 놀부와 가난한 동생 흥부의 우애에 관한 이야기 먼저 떠올린다. 물론 우애 이야기가 들어있기는 하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흥부전은 우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욕심, 현실과 미래, 삶과 비전에 관한 이야기다.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놀부와 흥부, 둘 다 훌륭하기도 하고 둘 다 문제가 많기도 하다는 점이다. 놀부는 욕심쟁이이고 흥부는 착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맞다. 하지만 동시에 놀부도 훌륭한 점이 있고 흥부도 욕심쟁이 문제아였다. 아마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욕심쟁이 놀부가 훌륭했고 착한 흥부가 문제가 많았다고 하니 말이다.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자. 우선 형 놀부와 동생 흥부가 따로 살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분가를 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보면 놀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가지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흥부는 밖으로 쫓겨나 가난하게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아간다. 자식들도 많은데다 누우면 문 밖으로 다리가 쑥 삐져나갈 정도로 좁은 오막살이 집에서 산다. 한겨울 추위에도 변변한 이불이 없어 오들오들 떨기 일쑤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는 그야말로 궁핍한 생활을 한다. 형 놀부네는 먹을 게 넘쳐나는데 말이다. 누가 봐도 억울하다 못해 참담함에 분노가 치밀 상황이다. 형이 해도 너무한단 말이 절로 나올 법하다. 하지만 형 놀부는 동생 흥부를 집 밖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 분가를 시켰다. 다시 말해 총각 흥부를 내동댕이 친 게 아니라 결혼한 흥부를 따로 살게 해주었다는 뜻이다. 인간은 누구든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부모의 품에서 살다가 결혼하면 그 품을 떠나 따로 산다. 인간의 삶은 결혼 이전을 반생, 이후를 반생이라 하며 그 둘을 합쳐 일생이라고 한다. 즉,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는 게 진정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답게 씩씩하게 홀로 서는 삶이다. 이때 부모는 그 자식을 따로 살도록 재산을 내어준다. 이것이 분가다. 오늘날에도 따로 사는 살림살이 비용 걱정에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금방 알 수 있다. 흥부는 분가했다. 결혼했기에 홀로 서야 했고 그래서 독립해 따로 살았다. 아니, 따로 살아야 했고 독립해야만 했다. 그것이 인간다움이니 말이다. 흥부전은 판소리로도 불리고 널리 읽히며 퍼진 소설이다 보니 다양한 이본이 존재한다. 그래서 욕심쟁이형 놀부가 아무것도 내주지 않은 채 동생 흥부를 내쫓아 타는 이본이 없지 않다. 여기에서 이본이라는 것은
그것을 각색한 부분이지 않을까. 우리 요즘 말로는 뭐 패러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각색 패러디 뭐 이 정도로 붙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원래 흥부전 원본은 원문은 이렇지 않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본일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 문학처럼 현장의 상황에 따라 구현되는 판소리는 그런 경우가 더더욱 잦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놀부가 못돼 먹었다고 비난하며 그의 악행을 쭉 늘어놓는다. 그 이유를 놀부 뱃속이 오장육부가 아니라 심술보가 하나 더 붙은 오장칠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놀부 심술의 정점은 동생 흥부를 쫓아내는 대목이다. 그렇게 놀부는 못된 형으로 형상화되었다. 하지만 흥부전의 시작은 단순하지만 명확하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형 놀부는 부자로 살고 동생 흥부는 가난하게 산다는 점이다. 따로따로 말이다. 이렇게 각기 사는 이유가 욕심쟁이 형이 동생을 쫓아버려서라고 생각하겠지만 형의 욕심과 상관없이 동생은 결혼하면 따로 분가해 사는 게 당연하다. 결혼도 안 한 총각이 따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집안에서 쫓아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한 남성이 따로 사는 것은 누가 쫓아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러니 이제 냉정하게 질문해 보자. 분가할 때 부모의 재산을 형 놀부가 다 갖고 동생 흥부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을까? 많은 독자들이 흥부는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 것으로 짐작하겠지만 사실 흥부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었다. 작품 속의 흥부에게 재산을 나눠주었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흥부는 본가에서 분가할 당시 한미천을 가지고 나왔다. 물론 그 재산은 자신의 것으로 바로 부모님의 유산이다. 앞서 말했듯이 흥부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러니 흥부는 이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태다. 조선시대에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부모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동등하게 나눠주었다. 오, 이건 좀 흥미롭네요.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요새는, 요새가 아니지. 요새는 동등하게 나눠줬죠. 근데, 최근, 네, 요 근래에 한 10년? 20년? 우리 아버지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첫째가 뭐 가장 많이 가져가고 뭐 이런 문화가 좀 있지 않았나요? 물론 이제 집마다는 달랐겠지만 뭐 첫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문화지? 조선에서도 이러지 않았다는데. 갑자기 또 그게 궁금해지네요. 책을 읽으면서 즐거운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읽다가도 다른 것에 또 다른 것에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는 것.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여자 차별 없이 똑같이 말이다. 요즘 말로 n분의 1씩 나눠주었는데 심지어 시집간 딸에게도 나눠주었다. 조선시대 내내 남녀 균분 상속이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유산을 장남이 더 많이 갖게 된 것은 19세기 이후부터 나타난 변화된 상황이다. 여기 나오네요. 작가분 감사합니다. 종법제가 강화되면서 장남에게 더 많은 유산을 배분했다. 가문을 유지하고 제사를 모시는 것을 고려해 5분의 1을 더 갖는 정도였는데 이때도 반드시 다른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했다. 그러니 흥부가 땡전 한 푼 없이 집을 나왔을 가능성은 없다. 물론 놀부의 심보가 워낙 고약해 흥부에게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고 모조리 자기가 가졌을 수도 있다. 확실히 그렇게 말하는 흥부전이 있다.
경상도와 전라도 경계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놀부는 형이고 흥부는 동생이었다. 놀부는 마음 씀씀이가 나빠서 부모 생전에 나눈 재산 전답을 홀로 차지하고 어진 동생 흥부를 구박하여 맞은편 산 밑으로 쫓아버리고는 집을 들락거리며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다. 흥부전 경판 25장본. 부모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진 모르겠으나 부모가 생전에 나눠준 재산을 모두 독차지하고는 동생을 쫓아냈다는 것이다. 경판본은 나무판에 판화처럼 새겨 찍어낸 소설로 판매로 이득을 보려는 경제적 목적이 우선이었기에 내용이 대부분 소략하다. 내용이 길면 나무판을 비롯해 인쇄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판 25장본만으로는 이때 흥부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왜 쫓아냈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다. 판소리는 말로 구현하는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분량에 자유롭고 당대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기 쉬웠다. 현장의 감정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내용을 덧붙이기도 하고 빼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불리고 사라지던 당대 판소리를 정리해 기록한 신재효의 박타령을 보면 앞서 부족했던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군자의 나라인 우리 조선에 못된 놀부가 난리를 친다며 놀부의 심수를 한참 서술한 후 흥부를 쫓아내며 이렇게 말한다. 흥부야, 듣거라. 사람이라 하는 것이 믿는 데가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법이다. 너도 나이를 먹었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 놈이면서 사람 사는 것이 어려운 줄은 조금도 모르고서 나 하나만 바라보고 놀고 먹으니 내 이제 그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다. 부모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장손의 차지인데 하물며 이 세간은 나 혼자 장만했으니 네 것이 아니다. 이제 네 처자를 데리고 어서 멀리 떠나거라. 만일 지체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썩 꺼져라. 박타령, 신재효본. 여기서 부모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장손의 차지라는 놀부의 말은 틀렸다. 앞서 말했듯이 반드시 동생에게도 나눠주어야 한다. 그것을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쫓아내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다. 놀부가 워낙 못된 놈이니 그냥 쫓아냈겠지라며 단정하기 전에 놀부가 한 말을 고민해보자. 부모의 유산이 많지 않았다는 것과 지금 재산은 놀부 자신이 모두 일군 것, 그리고 비록 놀부의 시각이긴 하지만 흥부가 놀고 먹기만 하며 형을 의지해 살고 있다는 언급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장손의 차지라는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놀부의 말이 조금 달리 들린다. 부모의 유산이 적었다면 흥부는 물론 놀부도 물려받은 게 적었을 텐데 놀부는 부자가 되었고 흥부는 그렇지 못했다. 지금 살고 있는 큰 집은 형이 적장자이기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라 형 놀부가 열심히 일해서 키운 집이다. 그 집에 결혼해서 처와 자식이 있는 흥부가 형만 의지하며 바라보고 얹혀 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조선 후기 종법제가 강화되면서 제사를 모시는 적장자는 n분의 1 외에 5분의 1을 더 받았다. 가문을 유지하고 재산을 받들라는 의미였다. 즉, 평생 제사를 모시는 비용으로 조금 더 받고 문중을 책임져야 하는 게 놀부의 역할이었다. 그가 부모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동생 흥부보다 더 받았든 동등하게 n분의 1을 받았든 간에 놀부는 부자가 되었고 흥부는 그렇지 못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 명은 부자가 되고 한 명은 가난뱅이가 되었을까? 답은 이렇다. 놀부가 심술을 부릴 정도로 뭔가를 열심히 해대면서 부자가 되었다면
흥부는 착한 마음에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난해졌다. 신재효본 박타령에서는 흥부의 마음씨가 형 놀부와 아주 달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존경하며 주변 이웃들 간에 화목하며 친구들 사이에 신의가 두터웠다고 말한다. 그야말로 이런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다. 하지만 장황하게 나열하는 흥부의 선행을 듣고 있자면 조금 난감해진다. 굶주려 죽게 된 사람에겐 먹던 밥을 덜어주고 추위에 얼고 병든 사람에게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고 노인이 짐을 지고 가면 자청에서 대신 짊어지고 장마통에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삭도 안 받고 강을 건네주고 남의 집에 불이 나면 달려가 그 집 세간살이를 대신 지켜주고 길에 돈이나 폐물이 떨어져 있으면 옆에 지키고 섰다가 임자가 찾아오면 돌려주고 깊은 산속에서 시신의 백골을 보면 땅을 깊이 파서 대신 묻어주고 수절하는 과부를 보쌈하는 자들이 있으면 쫓아가서 뺏어오고 어진 사람을 누군가 모함하면 대신 나서서 변명해주고 딱한 사정의 사람이 횡액을 만나서 고생하면 달려가 도와주고 길 잃은 어른 아이가 있으면 그 부모를 찾아주고 주막에서 병든 여행객을 보면 그 사람 본가의 소식을 기별하는 등 이렇게 남의 일만 하느라고 한 푼도 못 버니 놀부가 오죽 미워하겠는가. 박타령, 신재효본. 한마디로 흥부는 남 좋은 일만 하느라 돈 한 푼을 벌지 않았단 소리다. 게다가 그가 하는 일은 죄다 시간과 돈이 드는 일로 결국 남들에게 자기 돈을 아낌없이 내주었던 거다. 흥부가 유산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부모가 부자가 아니었으니 그리 많진 않았을 것이다. 설령 많이 받았다 해도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수만 금이 있어도 버텨낼 재간이 없다. 한마디로 흥부는 일은 하지 않고 사람 좋은 노릇만 하며 지냈단 소리다. 결혼하면 분가해야 하지만 흥부가 형 놀분의 집에 꼭 붙어 산 것도 이 때문이다. 일해서 먹고 살 공리를 하기보다 그냥 사람 좋은 짓만 하고 돌아다녔으니 먹고 살 일이 막막했다. 그러니 결혼해서 처도 있고 자식도 있는 가장이 형 집에서 기생한 것이다. 놀부가 흥부에게 너도 나이를 먹었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 놈이 이 사람 사는 것이 어려운 줄은 조금도 모르고서 나 하나만 바라보고 놀고 먹으니 내 이제 그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다. 며 역정을 낼 만하다. 이런 놀부를 꼭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형제끼리 너무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흥부전 원문에서 원문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일 텐데 그리고 흥부전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뭐 오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짚어주셨는데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그 평범하다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보통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유산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뭐 적당히 둘 다 교육받고 네, 나눠서 나눠 가진 상태에서 놀부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흥부는 일을 하지 않았죠. 뭔가 자선 사업을 하신 근데 없는 살림에 자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자식들도 많고 처도 있는데 형네 집에 같이 붙어서 살면서 밥 얻어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뭐 흥부가 무조건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는 놀부가 그것에 공감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한편으로는 또 놀부는 공감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이 가문을 계속 이끌어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뭐 선행을 베푼다는 이상적인 가치보단 이 가문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많이 바라보지 않았을까. 놀부가 처음부터 아 이것도 아니네. 처음부터라기보다는 뭐 선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악인인 건 아니잖아요. 네, 선행을 하지 않다고 해서 악인인 건 아닙니다. 악인은 말 그대로 악행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죠.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놀부가 그럼 악행을 했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제목이 나왔습니다. 흥부는 왜 일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흥부전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기억하는 장면이 몇 있다. 자식들이 쫄쫄이 굶고 있자 흥부가 형 놀부 집으로 밥을 얻으러 갔다가 형수에게 밥주걱으로 뺨을 얻어맞고 돌아오자 부인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흥부의 뺨에 붙은 밥풀을 떼어 먹는 장면이다. 또 하나는 흥부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관가에 가서 대신 매를 맞아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면이다. 실제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었느냐며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 그 당시에 대신 매를 맞아주는 매품파리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벼슬이 높은 양반이 잘못을 해 죗값으로 매를 맞아야 하는 경우 자신의 품위와 입장을 고려해 자기 대신 매를 맞을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했다. 형벌로 말하자면 신체형을 재산형으로 해결한 셈이다. 그런 관습이 있다 보니 흥부가 대신 매를 맞고 돈을 벌 수 있었다. 몇 대 맞고 돈을 버는 거면 괜찮지 않냐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형벌로 매를 맞는다는 것은 곤장을 맞는다는 것으로 사극에 흔히 등장하는 장면이기에 대충 알고 있을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을 나무 틀 위나 땅 위에 열 십자로 엎드리게 한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배를 저는 노처럼 생긴 기다란 나무 막대기로 사정없이 엉덩이를 내리친다. 이때 여자의 경우에는 옷 위로 때렸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옷을 벗겨 엉덩이가 드러나게 한 뒤 때렸다. 창피를 주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는 맨살에 때려야 그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맨살에 곤장 한 대만 맞아도 순식간에 살이 부풀어 오른다. 더군다나 물먹인 나무로 때리니 맞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여서 두세 대, 두세 대 맞으면 피부가 다 터지고 살점이 뜯겨나간다. 아우. 으. 실제로 곤장을 2, 30대 맞으면 몇 달을 앓기도 했고 평생 못 걸어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50대 이상이면 자칫 맞다가 죽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래서 곤장은 80대를 넘기지 않도록 규제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체형이 아니라 사형이 되기 때문이다. 아,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무기징역도 사형과 좀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감옥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니까. 죽어서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반사형이지 않나. 네, 태형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존재한다면, 아직 태형이 이제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지 않나요? 그런데 태형이 있다면 사형이 아니라 태형도 한 2만 대씩 맞으면 네, 그 사형이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음, 참 이게 말이라는 게 네,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또한 형벌로 곤장 80대가 선고되어도 하루 동안 80대를 전부 때리지 않고 며칠에 나눠 때렸다. 너무 잔인하네요. 아니
야, 나눠 때리는 건 할부네요, 할부. 아, 이것은 진짜 무섭다. 벌도 할부로 받는 거. 아, 이것도 괜찮은데? 괜찮다. 하지만 어떻게든 네, 무조건 다 집행한다. 이것이 중요하겠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 여기에 나오네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곤장 80대를 한 번에 때리지 않고 네, 나눠서 때렸다고. 이렇게 매품을 판다는 것은 단순히 공사장에 가서 막노동을 하는 아르바이트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사극에서 흔하게 보니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곤장을 맞는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행위였다. 먹고 살기 위해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다른 뭔가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목숨 걸고 선택하는 일이 매품 파는 일이다. 청구 야담이라는 옛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에 보면 매를 맞다 죽은 남편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 사람도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 흥부처럼 대신 매를 맞아 돈을 벌었다. 한 번 매를 맞으면 그 정도가 심해 며칠은 쉬어야 했다. 하루는 매를 맞고 왔는데 탐욕스럽기 이를 데 없는 부인이 남편을 살살 깨어 이번에도 좋은 건수가 있으니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전에 당신이 먼저 가서 매를 맞고 오라고 부추겼다.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 또다시 매를 맞으러 간 남편이 매를 맞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흥부전을 상대로 우리가 던져야 할 두 번째 질문은 흥부는 왜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하게 매를 맞느니 차라리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않았을까? 양반 체면 때문에 쉽게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매를 맞는 일은 양반 체면에 더더욱 하기 힘든 일이었다. 흥부전의 시대적 배경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쯤이다. 그 시대의 양반은 사실 이름만 양반이지 벼슬을 하지 못하면 달리 돈을 벌 방법이 없어 궁핍하게 사는 경우가 허다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다 써버리고 나면 몰락에 몰락을 거듭하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 양반이면 뭐해?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서 먹고 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일을 해 먹고 살았다. 그런데 흥부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겨우 선택한 게 매품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었다.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따지자면 매품을 파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비참했을 텐데도 흥부는 매를 맞는 일을 선택했다. 아니, 대체 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머슴살이도 할 수 있었다.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고용인이 되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말이다. 매품보다는 덜 수치스럽고 덜 괴롭고 덜 위험하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매품은 한 방이면 끝나지만 머슴 노릇은 받는 것에 비해 너무 길고 지루해서 그랬을까? 양반의 자식이니 글 줄은 대충 알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훈장 노릇을 해도 된다. 이래저래 이 지역에서 선대부터 살았으니 안면도 있고 인연도 있다. 그러니 아이들이 들고 오는 월사금으로 근근히 살 수도 있고 매품보다는 훨씬 더 낫다. 하지만 흥부는 그러지 않았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흥부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쯤 되면은 저자분이 흥부를 약간 추궁하는 느낌까지. 흥부야,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니? 너 왜 이랬어? 이런 느낌까지 좀 드네요. 아, 여기 나옵니다. 네, 역시 저자분은 너무 훌륭하시네요. 제 궁금증을 다 뒤에 부분에 네, 정리를 해두셨네. 혹시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어떻든 흥부의 현실은
매품에 몸을 맡겼다. 위험 부담이 있지만 화끈한 한방이 있는 일을 선택한 것이다. 얼핏 그의 속마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흥부의 자식들은 무엇을 했을까? 흥부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나라에서 상을 줘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자식을 낳았다. 그 수가 너무 많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반면에 놀부가 자식이 있었나 하고 의문을 가질 정도로 놀부 자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네요. 놀부 자식 이야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놀부의 자식이 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흥부의 자식이 많다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흥부의 자식은 이야기의 이본에 따라 다른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 그 버전이 맞겠네요. 버전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이본에서는 8명, 어떤 이본에서는 10명, 어떤 이본에서는 6명인 경우도 있다. 인간이 보통 임신하고 출산을 하기까지 1년이 걸리니 자식이 10명이면 최소 10년 동안 해마다 애를 낳았다는 이야기다. 바꿔 말하면 막내를 낳았을 때 큰 아이가 최소 10살이 넘었다는 뜻이다. 그 당시 10살은 지금 10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흥부가 매년 애를 낳은 게 아니라면 큰애의 나이는 10살보다 훨씬 더 많았을 테고 그렇다면 아이들은 훨씬 더 큰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6살만 되어도 농사일을 돕던 시대가 그리 오래전도 아니다. 모내기나 추수처럼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때는 당시 국민학교도 휴교했다. 집안일을 도우라는 의미였다. 그러고 보면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집안의 일을 좀 도왔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너는 공부만 하면서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엄마는 이때 공부하면서 집안일도 다 돕고 동생들 챙기고 그랬는데 으유. 그렇게 저는 자랐습니다. 누구처럼요? 흥부처럼. 흥부처럼 자랐습니다. 1970에서 80년대를 살아온 분들이라면 대번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농촌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물음이 떠오른다. 아버지 흥부는 그렇다 치자. 형네 집으로 국어를 가고 매품이나 팔았다 치자. 그런데 대체 그 많은 흥부의 아이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 정답은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다. 흥부의 그 많은 아이들은 그냥 있었다. 그냥 있었다라는 말이 너무 글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품을 팔아 돈을 벌지도 않았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그냥 집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버지 흥부를 상대로 밥 타령, 먹을 것 타령이나 하며 괴롭히는 게 전부였다. 한두 살짜리는 그럴 수 있지만 10살 먹은 자식들까지 그랬다는 게 문제다. 그때는 16이 결혼 정년기여서 10살만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몸뚱이 다 큰 아이들이 집에 들어앉아 밥 타령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 굶주리면서도 그러고만 있었다. 뭔가 많이 이상하고 뭔가 많이 비뚤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대체 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가난과 굶주림의 엄습을 눈앞에서 보고도 단지 징징대며 보채는 것으로 일관했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분명한 하나는 그들이 보고 배운 게 단지 그뿐이기 때문이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란 진부한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태어나서 보고 듣고 자란 게 아버지가 빌어먹은 말처럼 비실비실 다니며 빌어먹고 매품이나 파는 게 전부라면 그 자식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성장했을까? 잘은 몰라도 뭔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만은 분명하다. 흥부는 집에 돌아와서도 늘 하는 말이 푸념이었을 것이다. 가난과 굶주림의 이유를 핑계와 한탄으로 치부해버렸을 것이다. 그 푸념이 아이들의 호흡이 되어 아이들에게 들어박혔고 그 아이들은 흥부처럼 되었다. 매품을 팔기엔 아직 어려 받아주지도 않고 아직 아버지가 먹을 걸 가져오니 빌어먹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대충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 울음과 가난, 탄식으로 길고 긴 시간을 때울 뿐이었다. 진실은 이랬던 것이다. 지금까지 흥부전을 상대로 3가지 질문을 던져보았다. 놀부는 흥부에게 재산을 나눠주었을까? 흥부는 왜 일하지 않았을까? 흥부 자식들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이 3가지 질문은 흥부전을 파헤쳐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자. 네. 저는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흥부전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르네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은 흥부전의 이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아니, 이본이네요, 그냥. 흥부전의 원문은 전혀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을 시대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구술자가 그때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바꾼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버전의 흥부전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권선징악을 가장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본을 가지고 우리가 듣게 된 것이 아닌가. 결국 놀부는 되게 보통한 보통한이라는 말이 있나? 평범한 뭐 중상층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되게 평범한 집안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아주 조금의 유산을 가지고 그것도 흥부와 나눠서 가졌을 확률이 높고 n분의 1로 정확하게 반반씩 나눠 가졌을 확률이 높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왜 놀부보쌈은 있는데 흥부보쌈은 없을까? 놀부는 수완이 있는 사람이었다. 흥부는 뭐 별거 없다. 네. 그 놀부보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는. 떠오르는 게 그거였습니다. 놀부 부대찌개도 있죠. 놀부가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 놀부처럼 살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흥부한테는 뭐 배울 게 별로 없었나?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자, 욕망으로 있는 조선 고전담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재미있으면서 유익한 책이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기능도 있지만 또한 이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현재 시대와 맞게 비교해서 대조해 보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욕망으로 읽는 조선고전담. 저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벌써 제가 지금 방송하는 시점으로는 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